자, 이런 이순신 장군에게 또 다른 시련과 또 다른 도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일단 침략 초기에는 일본군이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었잖아요. 우리의 수도 한양을 점령한 후에 평양까지 단시간에 진격을 했지만 여기에 이순신이 지휘하는 수군의 반격과 각 지역의 지형지세를 잘 알고 있었던 의병의 이제 끈질긴 항쟁, 거기에 명나라도 지원해주러 오게 되면서 명나라 군의 연합 등으로 전쟁이 예상보다 이제 길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은 명나라와 휴전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협상도 꽤 길게 이어지게 됐어요. 서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약 3년 동안 협상이 진행되는데 이 협상은 결국 결렬됩니다. 일본이 말도 안 되는 거로 요구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선이 8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조선의 남부 4개의 도는 일본으로 넘겨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고 이 결렬이 되면서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597년 정유재란이 터지게 되죠. 자, 정유재란은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이 7년 전쟁 안에서 일어났던 전쟁이라고 파악을 하면 돼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했고 7년 이어질 때 1597년에 다시 일어났던 전쟁이 정유재란입니다. 그런데 정유재란과 임진왜란은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전쟁의 목표입니다. 자,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인 목표가 일본이 명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정유재란은 조선에 보복하려고 일으킨 거예요.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남부지방을 침략하겠다고 쳐들어온 거니까 얼마나 이제 악랄하게 약탈을 했겠어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내졌던 코 영수증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점에서 결제하고 난 다음에 영수증 받잖아요. 코 영수증이 도대체 뭘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 당시에 전쟁에서 배운 조선인들의 코의 숫자를 기록한 문서예요. 맨 오른쪽 문장을 해석하면 금국은 김제군에서 가지고 온 코의 숫자가 합쳐서 3369개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런 지방에서 절취한 코의 합이 3369개가 맞다고 확인하는 영수증인 거죠.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일부의 영수증이 발견했는데 3369개 코를 베어갔던 거예요. 당시 일본 병사들은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투의 목적을 두기보다는 포로를 잡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얼마나 많은 병사들을 베었는지 코를 베어오라고 지시를 했어요. 처음에는 사실 귀도 베어오라고 했었는데 귀는 2개니까 정확하게 공을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마도 코는 하나니까 조선인들을 얼마나 학살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파악을 했겠죠. 기록에는요, 살아있는 어린아이의 코까지 베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복유설이라고 하는 책의 기록을 보면 한동안 조선 땅에는 코가 없이 사는 사람이 많았다는 기록까지 있어요. 이 원칙적으로 이 일본의 장수들이 전쟁터에서 상대했던 조선 군인들의 코를 잘라보내야 했지만 더 많은 공을 인정받고 싶어서 일반 백성들의 코도 어린아이의 코까지 마구 베어갔던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뜨거운 거 만지려고 하면 에비에비 만지지 마라고 하는 거.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이 아이들이 위험한 걸 만지려고 하거나 하면은 에비에비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정유재란 때 일본군이 조선인들의 귀와 코를 베어가니까 조심해, 귀 이자 코 비자를 써서 이비 조심해, 일본군이 우리의 코와 귀를 베어갈지도 몰라 라고 한 것에서 유래하게 됩니다. 그럼 코를 베어서 어떻게 했을까? 일본군은요, 코를 소금에 절인 뒤에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오사카항에 코와 귀가 도착하게 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에 따라서 교토로 실려가서 땅에 묻혔어요. 이게 바로 당시에 땅에 묻히게 되면서 만들어졌던 이총이라고 합니다. 코와 귀를 묻은 무덤이라고 해요. 이 이총은요, 일본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것이 바로 교토에 있는 이총이에요. 너무나 잔혹하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협상도 제대로 안 되고 도끼가 잔뜩 오른 상황이었어요. 누가 너무 미웠을까요? 이순신 장군이었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군에게 내린 특명이 바로 전라도는 남김없이 모두 한 번에 쳐라. 전라도를 반드시 확보해라 라고 하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도를 지키는 좌수사가 이순신이었으니까 전라도 무조건 확보해, 이거는 이순신을 제거하라는 의미였던 거죠. 이 이순신 제거를 위해서 더러운 일본의 교란 작전까지 진행됩니다. 일본군의 장수 중에서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라이벌 관계에 있어요. 있었거든요. 이 일본군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가 첩자를 통해서 자기 라이벌이자 앙숙관계인 일본 장수 가토 기요마사가 조선 바다 부산에 침공할 것이라고 알려오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판단을 하시겠어요? 일본 장수가 둘이 사이가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전쟁 상황에서
나의 라이벌이 부산을 쳐들어갈 거야. 너네 대비해라고 하는 정보를 믿을 수 있을까요? 당시의 임금이었던 선조는요, 이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에게 출정 명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조가 생각하기에는 야, 둘 사이가 안 좋으니까 한쪽이 공을 차지하려고 다른 한쪽을 이제 다 이렇게 첩자를 통해서 정보를 흘린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의심스럽다면서 명을 따르지 않았어요. 사실 왕명을 거부하는 건 조선시대에도 굉장히 큰 죄였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그런데 생각을 한 거예요. 적진의 말을 믿고 큰 피해를 감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상황을 보고자 했던 거죠. 선조는 왕명을 어긴 대가로 이순신을 파직하고 투옥시키고 심하게 고문합니다. 이후 이순신에게 백의종군하라고 하는데요.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서 그냥 군대 따라다니면서 가장 말단이 돼서 따라다니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순신 장군이 올라갔던 삼도수군 통제사의 자리는 이순신을 당시에 싫어했던 원균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전쟁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투옥이 되고 파직당하고 고문당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너무 슬픈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어머니께서 아들이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이가 많으신데 배를 타고 당시에 한양으로 오시던 중에 병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원균의 상황으로 와볼게요. 정유재란이 일어난 1597년 7월 선조의 출병 명령에 따라서 삼도수군 통제사의 자리에 올린 원균은 130여 척의 전함을 이끌고 부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순신 장군의 판단이 맞았어요. 둘이 라이벌 관계에서 한쪽을 이 위험에 빠뜨리려고 정보를 흘렸던 게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냥 우리한테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우리 수군을 괴멸시킬 작전을 짜고 있었던 거죠. 이 전투가 바로 칠천량 해전이었습니다. 미리 첩보를 받은 일본군의 유인책과 이 기습 공격으로 원균이 이끄는 조선군은요, 칠천량에서 거의 전멸했어요. 이는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통틀어서 조선 수군이 유일하게 패했던 단 하나의 해전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장수와 병사들이 죽게 됐죠. 이 소식을 들은 이순신 장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목숨처럼 아꼈던 부하들이 바다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나마 경상우수사 배설이라고 하는 사람이 12척의 판옥선을 이끌고 후퇴하는 데 성공해서 12척 정도를 건지게 됩니다. 그렇게 조선 수군에는 12척의 배와 120여 명의 군사만 남게 된 거죠. 이순신은 당시에 난중일기에 이런 기록을 썼어요. 희망이 없어지니 통곡함을 참지 못했다. 이순신 장군이 어느 정도로 부하를 아꼈냐면요. 부하들이 죽게 되면은 그 부하들의 소속과 실명을 다 기록을 해놓을 정도로 부하들을 너무나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칠천량 해전에서 바다 안에 잠겨버렸던 자신의 부하들이 너무나 슬프고 애달팠겠죠. 고문받고 직장 잃었죠. 어머니의 동료들까지 소중한 사람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한 번 막중한 임무가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원균이 패했잖아요. 다시 이순신 장군을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을 한 거죠. 사실 이순신 장군에서 이 싸움 하고 싶지 않지 않아요? 가진 고문에 백의종군까지 당했잖아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돌아오셔서 싸우셨습니다. 선조는 얘기를 했어요. 수군이 이미 와해가 되었으니까 이순신 장군에게 수군을 이끌고 육군에 합류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선조의 판단이 무리한 건 아니었어요. 지금 12척의 판옥선이 남았고 조선 수군은 괴멸 상태였잖아요. 당시 이순신 장군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막으면 오히려 지켜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게 이 적은 수군을 가지고 일본과 결상전을 벌였던 명량대첩이 시작이 됩니다. 명량대첩은요, 1597년 9월 일본군이 명량에 진입하면서 시작된 전투였어요. 전력을 사실 비교를 해보면 추가로 확보된 배 한 척을 포함해서 조선 수군의 전선은 13척이 있었고요. 일본군의 전선은 최소 추산으로 133척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치면 무려 10배 이상의 차이였던 거죠. 이 상황에서 당연히 조선의 수군에 남아있는 수군들 같은 경우에는 사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려고만 하면 죽는다.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사람도 두렵게 한다고 했으니 이는 지금의 우리를 두고 한 말이다. 숫자로는 너무나 우리가 불리하지만 정말 결상전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나라를 지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한 지형지사를 한번 판단해 볼까요? 당시에 이 명량에 있었던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 해남과 진도 사이의 해협입니다. 이름이 울돌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욱더 잘 알려져 있어요. 울돌목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심리 밖에서도 이 무르르는 소리가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울돌목이라고 불렸죠. 그러니까 해협이 여기는 굉장히 좁은 이제 해협으로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생각하기에는 해협이 점점 좁아지니까 일본 배들이 명량에 들어서게 되면 거의 블랙홀에 빨려들듯이 빨려서 쑥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 배가 쑥 명량의 해협으로 빠져들었을 때 이 엄청난 양의 일본의 수군이 들어왔을 때 적은 우리의 이 조선의 수군으로도 이 길목을 막으면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비슷한 상황이 나오죠. 이 좁은 길목을 스파르타의 병사들이 지키고 페르시아 제국이 맞서서 싸우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임진왜란에서 다시 나오게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막상 사실 전투가 벌어지니까요. 이순신 장군의 배를 제외한 나머지 12척의 조선의 전선은 눈치만 보고 있었대요.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전에 7천량 해전에서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났던 거죠. 우리야 사실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지만 전쟁에서 정말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왔던 사람이니까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뭐 오줌을 싸고 토하는 병사들이 계속해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면 이순신 장군이 원래는 보통 뒤에서 전두지휘하게 되잖아요. 대장군의 배는. 그런데 이 대장군의 배가 앞으로 돌격한 거죠. 이순신 장군이 혼자 나가서 싸우게 되니까 이때 이 휘하의 장수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이후에 난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울돌목에 명량에 쑥 들어온 일본의 배와 이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조선의 수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물살이 바뀌게 됩니다. 썰물이 되면서 물살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하자 외선들이 들어왔던 쪽으로 밀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뒤에서 들어오던 적선과 밀려나가는 적선이 서로 엉키면서 아수라장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13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이기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에서 이 명량대첩은 정말 하늘이 도왔다고 기록을 하게 됐어요. 심지어는 명량해전의 상황을 2번이나 상세하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명량해전에서 싸운 13척의 배 중에서 거북선은 몇 대 있었는지 아시나요? 사실 명량해전에는 거북선이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거북선은 이전에 이 7천량 전투에서 모두 불타서 없어졌거든요. 이 명량해전까지 다시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단 한 척의 배도 없었는데 이 충무 공획록의 기록을 보면요. 대신 일본군이 이 거북선을 무서워하는 걸 아니까 다른 배를 거북선처럼 꾸며서 위장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일본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일본은 연달아서 이순신 장군에게 패배를 했잖아요. 이거에 너무나 화가 나서 이순신에 대해서 보복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외가가 있는 곳이 충남 아산 지역이었는데 일본군이 이 외가가 있는 충남 아산 지역을 공격했고요.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게도 이순신 장군의 셋째 아들 이면이 이 일본군과 싸우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당시 기록을 한번 볼게요. 면이,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셋째 아들이에요. 전사했음을 알게 되어 목 놓아 통곡하였다.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거늘 네가 죽고 내가 살았으니 어찌하여 이치에 어긋난 것인가 라는 얘기를 남기셨죠.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에 정말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런데 그걸 기뻐할 겨를도 없었어요. 어머니를 잃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아들까지 잃었던 거죠. 전쟁 중이었으니까 아들의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일기를 적어 내려가면서 한 글자 한 글자마다 굉장히 많은 울음을 삼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기록을 보면은 자기가 울면 다른 병사들도 무너질까봐 본인은 다른 병사들의 정신적 버팀목이 돼야 되니까 4일 내내 이를 악물고 울음이 나오는 걸 참다가 군영에서 멀리 떨어진 노비의 집에 가서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목 놓아 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명량해전이 있고 난 다음에 1년이 흐르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나이도 어느덧 54세가 되었는데요. 일본군은 명량해전 패배 이후에 남해안의 일대에 이 외성에 틀어박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1598년 8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63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임진왜란을 끝낼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이 시작이 됩니다.